자리에 앉아주세요. 양쪽에도 자리가 있고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는 제가 이제 여기 강의하러 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되었는데, 강의를 하러 오면 윤 박사님께서 강사 소개를 하고 오늘 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소개를 받고 나와서 강의를 시작을 하는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그 성남에 큰 행사가 있어가지고 문화원에 계신 분들이 모두 100억 그쪽으로 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셀프로 제 소개를 하고 강의 내용도 소개를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미영입니다. 오늘 강의를 맡게 된 김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서균관대학교 동양철학문화연구소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고요. 또 여기 사단법인 한국전통춤협회 성남지부 지부장으로 또 춤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오늘 강의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희망대 초등학교를 나왔고요. 성남여자중학교를 졸업했고 숭신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서울로 가서 여태까지 이제 서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발표 주제가 되는 정금란 선생님의 감히 말씀드리면 애제자였고요. 또 어린 시절 너무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춤을 추는 거는 도저히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가고 싶어서 부모님을 한 몇 달은 조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학원비가 15,000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15,000원을 부모님에게 어렵게 받아서 한 달 학원비를 내고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그 다음 달은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한 달만 꼭 보내달라고 그래서 간 건데, 어린 마음에 지금 같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뵙고 선생님 제가 정말 너무 배우고 싶지만 저희 집 좀 형편이 어려워서 학원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하고 안 나가도 안 나갔을 텐데 그때는 중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그렇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말씀도 안 드리고 그냥 안 나가버렸어요. 안 나가고 제 생각에 아마 한 두어 달 지났던 것 같아요. 두어 달 지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울했죠. 학원 가서 춤추고 싶고 무용하고 싶고 이런데 집에서 보내주진 않고 어린 마음에 그래서 학교 갔다 와서 우울하게 집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바깥에서 한 두어 달 지나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웅성웅성. 근데 집 안에 있었는데 그게 정금란 선생님 목소리인지 알면서도 어린 마음이니까 나가질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아마 조금 추측은 되실 거예요. 얼른 나가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뭔가 숨은 거죠. 방 안에.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숨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제가 있는지 몰랐던 것 같아요. 방에. 근데 이제 그 조그마한 예전 집에는 그 조그마한 방 앞에 요만한 마루가 요만한 게 있었죠. 거기에 툇마루 같이 작은 거기에 이제 걸터 앉으셔가지고 그때 이제 오늘도 여기 와주셨는데 여기 정금란 선생님의 부부 되시는 김성태 회장님하고 두 분이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한 6시 저녁 어스름하게 해질 무렵이었어요. 두 분이서 오셔가지고 그 마루에 앉아서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아이가 재능이 있는데 왜 무용학원을 안 보내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형편이 그렇게 되질 못해서 아이를 못 가르치고 있네요. 그랬을 때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맡겨주시죠. 이 아이는 커서 분명히 자기 몫을 할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주시고 학원비 걱정이랑 하지 마시고 결석하지 않고 바로바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저는 그때 방에서 사실은 울었어요. 근데 나가지는 못하죠. 왜냐면 이제 있는지 모르고 있는 상태니까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감동이었고 저희 어머님도 그때 이제 좀 눈물을 지으셨겠죠.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의 학원비를 첫 해에 내고 그 다음부터 대학 갈 때까지는 한 번도 학원비를 내지 못하고 내지 않은 건 아닙니다. 내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무용을 하면 예쁜 옷도 사실 입어야 되잖아요. 한복 입어야 공연도 할 수 있고 또 대학을 가려고 하면은 공연 콩쿨도 나가야 되죠. 무용 대회. 요즘 뭐 보면 뭐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무용 콩쿨 한번 나가려고 뭐 한 1,000만 원 든다는 얘기도 있고 작품비 뭐 한 500, 700에 의상비 300, 500에 뭐 이런다 그래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당시에도 작품비 한 200, 의상비 한 70만 원, 60만 원 이랬어요. 학원비 15,000원이었는데 지금도 근데 그 정도의 비례로 그 작품비가 의상비가 비쌉니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작품비는 안 받고 그냥 무용을 저한테 만들어 주셨지만 옷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직접 동대문에 가서 천을 뜯어다가 재봉틀로 새벽에 막 드르륵 박아가지고 싼 천을 가지고 그거를 입혀가지고 대회에 나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전국을 다 휩쓸었죠. 나가는 데마다 1등을 했어요. 어떤 심사위원은 그런 심사위원도 있었어요. 아주 나쁜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나가는데 쟤는 의상을 그러니까 물실크라는 게 있어요. 요즘은 이제 실크를 해 입거든요. 그러니까 막 300만 원 이렇게 우리말로 실크 스카프 요만한 것도 비싸잖아요. 그걸 한복으로 입으려니 비싸죠. 실크 비슷하게 보이는 물실크라는 게 있어요. 한 10분의 1 정도 가격.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걸 띄어다가 그 천을 띄어다가 이렇게 해주신 거죠. 제가 옷 입고 막 연습하는데 심사위원이신 분이 지나가면서 어머 쟤는 물실크를 다 입었어. 콩쿨 나오는데. 네. 근데 저는 그런 말에 기죽지 않았어요. 물실크면 어때? 춤을 잘 추면 되지. 약간 당돌함이 좀 있었던 거는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돌함만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는 없겠죠. 정금남 선생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저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춤도 잘 출 수 있었고 대학도 갈 수 있었고 박사도 할 수 있었고 그 힘에 의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도 말씀드릴 텐데 제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말씀이 계세요. 지금도 귓가에 생생한 목소리인데 그 당시에는 성남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 그냥 다 빨간 산이었고 빨간 산들이 곳곳에 그냥 늘어져 있었고 그 집들 엄청 허름한 집들 판자촌 같은 집들이 그냥 있었고 네 그런 것들이 있었고 이제 무용학원이 그 종합시장 그 대천이 있는 그 건너편 2층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 기억에도 무용학원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것 같아요. 몇십 명 된 것 같은데 제 기억에 학원비 내고 다니는 학생은 아마 손으로 뽑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성남에서 무용학원을 보낼 수 있는 부모님이 몇이나 있었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몇 명 안 되는 학원생들의 학원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래서 돈을 이제 학원비를 안 내고 다니는 아이들은 무언지 모르게 좀 기가 죽잖아요. 저는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잘 살 자신이 있었거든요. 우리 부모는 좀 가난하게 살고 내가 볼 때 좀 안타까운 인생이다. 우리 부모는 저 부모에게는 내가 의지할 수 없겠다라는 걸 저는 중학교 때 깨달았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하여튼 그랬던 부모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래서 학원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뭔가 티가 났어요. 제 눈에도. 뭔가 나서지 않고 질문도 잘 안 하고 저 구석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 거예요. 왜? 돈을 못 낸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저하고는 좀 달랐죠.
저는 나중에 갚을 거였어요. 10배로. 그런 마음이 딱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돈 받고 나중에 갚아야지 그랬지만 전 좀 당돌했던 거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이제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아이들을 야단을 많이 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당당해야 된다. 가장 그 귀에 딱 붙어있는 말이 집이 가난하다고 자존심까지 가난하면 안 된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그 말이 중학교 2학년인 저에게 아주 큰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기죽지 않고 고개 숙이지 않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을 갈 수 있었던 게, 중학교 때 성남여중을 나왔는데 이제 어느 정도 중3 정도 되면은 그 아이의 가정 형편, 뭐 그 아이의 성적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중학교 때 선생님들이 저를 좀 어여삐 하셨는데 안타까워하셨어요. 아이가 참 뭔가 똘똘하기도 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러는데 형편이 어렵대 집안이, 이런 게 이제 소문이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이제 성보여상, 지금도 성보여상인가요? 네. 그래요? 정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보여상이라 그래서 성보여상에 있는 교장 선생님하고 그 우리 중학교 교감 선생님하고 되게 친분이 깊으셨나 봐요. 네, 두 분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했는지 성보여상으로 가면 전액 장학금에 네가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무용을 가르쳐주면 월급까지 준다더라. 그러면 네가 이제 글로 가는 게 어떻겠니? 어차피 대학을 가지 못할 형편이니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라고 복도에서 이제 저희 어머님을 모셔놓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아니요. 전 대학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박사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보여상 못 가고 인문계 고등학교 갈 거예요. 그렇게 제가 또박또박 이야기를 했다고 저희 어머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것 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원동력은 사실은 정금남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이제 학원비를 못 내고 다니다 보니 저를 좀 구박을 하셨다거나 아니면 그런 눈치를 좀 줬다거나 그랬으면 그렇게 제가 당당하지 못했을 텐데, 그런 모습을 싫어하셨어요. 눈에 힘을 똑바로 주고 몸을 반듯하게 세우고 당당해야 된다. 절대 집이 가난하다고 자존심이 가난하면 안 된다라고 저한테 강하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 말씀이 너무나 강렬하게 저한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이후의 삶에 있어서도 늘 가난했지만, 한 30대 이후부터는 조금 여유가 있었지만 늘 학비를 벌어야 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기 때문에 한 30대까지는 좀 어려웠겠죠. 근데 그 어려움이 저한테 하나도 힘들게 하는 여건이 아니었고, 힘들 때마다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지금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야 뭐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혹시라도 주변에 어려운 학생이나 그런 학생이 있다면 꼭 그 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 가난하다고 자존심까지 가난해서는 안 된다. 전 그게 지금도 전율이 느껴지거든요. 그게 정금남 선생님의 아주 진실한 본심이었고, 그래서 그 말씀 덕분에 제가 힘을 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황한 서론이었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점에서요, 약간 첫 부분에 조금 무게가 있었는데요. 잠깐만요. 오늘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았으면 제가 책을 좀 더 많이 갖고 왔을 텐데 평소보다 많이 오셔가지고 제가 좀 부끄럽지만 퀴즈를 하나 내고 책을 한 권밖에 못 갖고 와서 한 분에게만 얼마 전에 나온 제 책인데요. 시 하면 당나라 시잖아요. 근데 당나라 시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춤과 관련된 백거이가 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두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런 것들만 이제 뽑아서, 이 뽑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뽑아내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걸 뽑아서 번역을 해서 낸 책인데요. 얼마 전에 나왔고 또
또 한 얼마 후면 학원도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갖고 올 걸 지금도 굉장히 후회가 되는데요. 오늘 한 분한테 퀴즈를 내고 선사해 드리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는 아시죠? 모르셔도 됩니다. 그 뜻지자, 우리가 뭐 너는 의지가 없어 뭐 이런 말 할 때 그 지자예요. 이 지자의 옛 글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여기는 같지만 여긴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선비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뜻지자가 뭐 선비의 마음이야? 조금 확 와닿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의지가 없다, 의지가 있다 이렇게 붙여서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이 한 글자 한 글자 한자에는 엄청난 그 의미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한자 공부가 저는 세월 도끼자로 썼는지 모르고 하는 게 한자 공부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보다는. 이거는 이제 옛날에 이렇게 생겼던 글자가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바뀐 건데 사실 여기에는 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무슨 글자일지에 따라서 우리가 뜻지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명확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 못 맞추면 저 학원 가져가야 돼요. 나무 같은 거. 새싹. 네? 새싹. 가지. 그럼 새싹의 마음? 네, 새싹의 마음. 처음 마음? 처음 마음. 뭐 그것도 아주 의미가 있네요. 재미있는 싹이 이야기. 또 나무, 새싹. 그럼 이제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사실 마음이 오늘도 그랬잖아요. 오늘 여기 와야 되는데 일어나서 막 화장도 해야 되고 귀찮고 가기 싫고 갈까 말까 그러죠. 고든나무, 고든 마음, 갈 때? 갈 때. 또 대나무, 대나무. 대나무가처럼 생겼다. 아닌데 책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요. 소나무처럼 생겼다. 너무 길어지니까요. 소나무. 이것의 이게 옛 글자고 이것의 현대 글자가 이거예요. 갈지자, 그럼 무슨 마음이죠? 가는 마음이에요. 네,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뭐 의지가 있냐, 뭐가 있냐 이런 마음도 내가 그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네, 마음이 향하는 곳이 바로 이 지자의 뜻이에요. 마음 심자. 네, 마음이 가는데. 그러니까 새싹 뭉칠 때는 뭔가 생명력을 뭔가 자기의 얻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따가 다시 그럼 하나 더 이걸 가져가기가 좀 제가 손이 부끄러워서 봄에는 지금 막 뉴스에 보면 산불이 많이 나죠. 산불이 또 막 번지잖아요. 왜 번져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죠.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못 느끼셨어요? 봄에는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요? 유난히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물론 겨울에도 뭐 찬바람이 불고 이러는데 봄만 되면 막 펄펄하고 불이 또 나서 바람 때문에 번져가지고 또 큰 난리고 제가 볼 땐 해마다 그 뉴스를 듣는 것 같아요. 네. 봄에는 바람이 정말 많이 붑니다. 이 자연 현상에는 동양철학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세상에 그냥인 게 없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산불이 왜 나는 것까지는 공부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왜 그렇게 많이 부는지까지는 저는 알고 있어요. 잠자는 경우도 좀 네, 그것도 네 맞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어요. 이거 가져가야지. 바람이 부는 거는 모든 생물을 잘 살리기 위해서. 바람이 없으면
이 풀들이 못 자라요. 아, 그래도 다른 더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저분에게 이 책을 이게 드리겠습니다. 갈바람이라는 사람도 드네. 갈바람. 네. 왜냐면 왜 그러냐면요. 그 겨울에는 이제 모든 게 꽁꽁 얼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무들의 수관이 있죠. 물을 쭉 빨아들이는 수관. 수관들이 다 얼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봄이 되면 이제 이게 살살살살 풀리죠. 근데 봄이 돼서 물을 쫙쫙 빨아들여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살얼음들이 껴있는 거예요. 수관에. 그래서 그걸 흔들어서 그 얼음을 깨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현상에는 사람 살아가는데도 뭐 이렇게 계신 분들 앞에서 말하기 좀 조심스럽지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사고가 났을까? 오늘 왜 이 자리에 여기에 오셨고 오늘 왜 제가 이 강의를 할지는 분명히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자리에선 잘 몰라요. 그리고 평생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왜 이 사고가 났지? A씨 돈 나갔네. 짜증나. 이번 달 재수 없어. 이렇게 끝나버리면 삶에서 배우는 게 하나도 없어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내가 건방진 생각을 했달지 아니면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일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우주의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가 좀 벗어났지만 아까 선생님께서 생명과 관련된 그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도 가장 근접한 그래서 그 봄에 바람이 많이 불거들라 머리하고 나왔는데 짜증나게 머리 바람 불어 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어 짜증내지 마시고 이제 이 나무들이 물을 쫙쫙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조물주가 막 흔들어서 살얼음을 깨주는구나 고마운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드리겠습니다. 선백님이십니다. 자 그럼 회장님 뭐 말씀하실 거 있으실까요? 잠깐 쉬시라고 힘드니까 몇 아직 분만 뭐- 소개를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럴까요? 오늘 오신 분들을 우리 그 정금란 선생님의 부인이시자 전 그 예총 회장님이셨던 김성태 회장님의 그 내빈 소개를 하고 싶다고 하셔서 마이크를 좀 넘기겠습니다. 이거 강좌 중에 소개를 한다는 게 좀 약간 넌센스인데 강좌가 자주 있는 게 아니고 또 바쁜 시간에 오전 아침부터 이제 서둘러서 오신 분들이 있어서 몇 분만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기본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이 아카데미에 오신 회원들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사 김미영 강사를 위해 다시 한번 박수 좀 보내주십니다. 박사님 화이팅. 춤을 아주 이쁘게 춰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강좌가 돼서 그렇지 무용가들은 무대에 서서 이제 봐야 되는데 저 사람이 천상가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근데 오늘은 뭐 분위기가 전혀 무용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상상으로 이제 해서 강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몇 분만 제가 귀한 발걸음을 해주셔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기록을 남기죠. 기록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정동주 사진작가 오셨습니다. 또 무슨 일입니다. 지금 서명부가 앞에 있어가지고 부를 때마다 서명을 하신 분들 순서대로 무슨들을 하겠습니다. 신한일보 대표 기자 고태우 기자분 지금 취재차 이제 나와 계시는데 전에 예고 오늘 강좌 예고로
그 신문에다가 잘 강사하고 인터뷰를 해서 쓴 걸 제가 봤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아름드리 다문화 합창단의 윤금선 대표님 오셨습니다. 또 이덕수 시인이죠. 시인이 오셨습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라는 시집을 얼마 전에 냈어요. 그 페이스북에 가면 제가 가사히 거기다 올려놨습니다. 성남 연극협회 이주희 회장 연극배우 문화행사에 많이 나오죠. 문화행사에 성남 공연 명장이죠. 제1호 성남시 제1호 명장 홍연화 작가님 오셨습니다. 성남시 학원협회 김효진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시민 토론 공동대표로 계시는 홍정은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성남 오늘 강좌를 하는 정금란 무용가 기념사업회가 있어요. 내년에 한 번씩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분이죠. 유길수 기념사업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성남 공동대표로 계시는 김금배 선생님, 반갑습니다. 병원 업무도 제쳐놓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명칭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성남 여성단체 우리 이매연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분당 디자인센터, 성남 디자인센터죠. 성남 디자인센터 웨딩 뷔페 연재관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성남문화재단의 부장으로 계셨죠. 이영진 부장님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성남 경찰 출신들로 조직이 되어 있는 성남 경우연합회 총회장님 염덕규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성남 청소년 오케스트라 상인 지휘자 오케스트라를 좀 여러분들 앞으로 아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준 지휘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기도 소명에 안 돼 있는데 가사 가곡 우리나라 전통 예술 중에서 최고라고 하는 가사 가곡에 이수자로 계시는 송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소명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성남시 학원협회 2대 두 번 회장을 하신 회장님 이윤선 회장님은 자리하셨습니다. 빠진 분은 서명표 없어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함을 잊지 못. 제가 나이가 많아요. 요즘 그 옆에서 금방 헤어진 사람도 이름을 내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이제 끝으로 오늘 이 강좌가 끝나면은 제가 오늘 초청으로 해서 보낸 분들 계세요. 초청 받아서 제가 제 이름으로 초청 받아서 오신 분은 제가 식사를 대지 말라고 그럽니다. 식사를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식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강자 선생님이 정금란 애제자라고 아까도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지켜봤어요. 무용한 거를 쭉 지켜보고 대학원에 나와서 사회활동을 하면서 중요한 무용을 할 때마다 지켜봤는데 정금란 씨가 살아있었으면 나는 얻고 다닐 거예요. 저 정도 제자는. 제자가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을 키웠지만은 무용가로 제대로 곱게 성장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워낙 힘든 예술이니까 예술 길을 가는 게 쉽지 않죠. 성남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 문화원, 또 성남문화예술단체 예총 이런 거 정금라는 거 앞장서서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제가 저 문화예술 행정에 좀 이제 나름대로 이제 가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제가 아주 야단을 많이 맞았어요. 내 지역에서 그 상당히 문화가 나태한데 그런 단체를 조직화해서 극대화해야 성남의 문화도시를 갈 거 아니냐. 왜 가만히 있냐고. 그래서 제가 그 나태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앞장서서 그러다 보니까 예청 회장도 제가 하게 된 동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 김미영 그 강좌 교수를 오늘 보니까 자주 만나지 못해요. 뭐 바쁘니까 서로 만나지 못하는데 오늘 그 전혀 학술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책에서 공부를 해서 강의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강의예요 오늘 하는 것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 회고를 하는 거 강의가 무량하고 또 기쁘고 제가 1년에 정금란 이름이 들어간 행사가 몇 개 있어요. 제자들이 하는 게. 그때마다 아주 가슴앓이를 앓고 있습니다. 훌륭한 마누라를 뒀는지 아니면 악처를 뒀는지 모르지만 와이프 이름 때문에 가슴 알아요. 가슴을 알아. 아파요. 어제 잠을 한 잠도 못 잤습니다. 그리워서. 성남 문화예술 발전이라면은 제가 앞장서서 계속해서 기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강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많이 다운된 것 같아서요. 네. 퀴즈는 아니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봄에 피는 꽃들 중에서 그래도 이를 빨리 피는 꽃들 중에 그 목련이 있잖아요. 목련을 보면 옛날 그 선비들, 조선시대 선비들도 그 목련에 대해서 매화만큼이나 그 목련을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목련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목련, 우리가 목련이라고 하는 것 말고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충신화일까요? 목소리가 북쪽을 향해서. 맞아요. 어떻게 하셨죠? 제가 알려드렸나요? 네. 충신화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선비들이 쓰신 글 중에 뭐 충신화라고 그 목련이라고 쓰지 않고 충신화라고 하는 건 목련을 가리키는 건데요. 뭐 아주 작은 꽃으로 많이 피는 목련 말고 왜 크게 피는 애들 있죠? 걔네들은 자세히 보면 꽃이 필 때 꼭 북쪽을 향해서 펴요. 안 그런 애들도 꼭 있죠. 꼭 엇나가는 애들이 언제나 있잖아요. 어디나. 그래서 꼭 북쪽을 향해서 피기 때문에 옛날 임금들은 항상 북쪽에 앉아 있었어요. 언제나. 다른 쪽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극성을 상징하는 이제 그 당시에 군주였기 때문에 항상 북쪽을 향해서 남쪽을 보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아니면 뭐 역사책이나 이런 데에서 뭐 누가 뭐 세종이 남면하여 그래서 남쪽을 바라보고 앉았다 이런 말들은 다 자기가 그 군주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충신화라는 이름이 붙어 있어요. 충성스러운 신하라는 거죠. 임금을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또 있어요. 응? 필화, 맞아요. 부필화라고도 하고 필화라고. 그건 왜 붙었는지 알겠죠? 처음에 몽우리가 이렇게 졌을 때 그 붓 모양 그 앞에 그 모양하고 비슷하잖아요. 네, 붓필화 또 뭐 분자화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련을 내년 여름에 올 여름은 이미 떠나갔죠? 떠나갔으니까 내년 여름에 목련을 보고들랑 부필화라고 불러주시기도 하고 또 분자화, 충신화라고 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정금남 선생님께서는 여러분들 자료에도 남겨드린 것처럼
1942년 4월 21일 출생이시고요. 아버지 정연씨, 어머니 김정수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고요. 사형제가 있는데 정호종 씨가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여기 성남에 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분의 자제분들도 다 춤을 추고 있습니다. 3명의 따님이 있거든요. 춤을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본명은 정금래이고 예명이 금란입니다. 아호가 향곡이고요. 세례명은 세시리아였습니다. 9살 때 아버지께서 그 의용군 나가셔가지고 별세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찌감치 그 집안을 책임지셨겠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그 재봉사로 일을 했다고 해요. 17세, 18세부터 이미. 그리고 어릴 때는 뭐 그런 극장놀이도 하고 이미 어릴 때부터 예술적인 그런 DNA가 안에 있었겠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배우지도 않았는데 가서 놀이를 극장놀이도 하고 또 그랬다고 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와서 뭐 어머님도 돈을 버셨겠지만 그래도 장녀로서 그 재봉사 일을 하면서 또 집안에 이제 도움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와중에도 이제 그 국동무용학원에 가서 김연아 선생님에게 판소리를 배우고 이소혜 선생님에게 한국무용을 배웠는데요. 이소혜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춤의 아버지는 한성준 선생님이시거든요. 한성준 선생님의 손녀가 한영숙 선생님이세요. 한영숙 선생님의 제자가 이소혜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 춤 안에는 한성준, 한영숙으로 이어지는 그 한국 전통춤의 그 뿌리가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그 정금만 선생님 춤을 보면 한영숙 선생님 승무의 그 자락이, 춤 자락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그걸 몰랐는데 전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한영숙 선생님한테 직접 배웠어요. 승무하고 살풀이 춤을 배웠는데 그때 배우면서 우리 정금만 선생님한테 배운 거랑 같은데 근데 그때는 어리니까 이런 이 맥락을 모르고 비슷한데 그래서 어땠겠어요? 엄청 칭찬을 받았죠. 한영숙 선생님한테 너는 왜 이렇게 잘하니? 속으로는 배워서 그런 건데 정금만 선생님한테 다 배웠는데 이랬지만 그때 그 생각이 이제 났었어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춤맥이 이어진 거였구나 나중에 알게 됐었죠. 정금만 선생님은 특이하게도 무용하시는 분들은 무용만 하세요. 근데 판소리까지 이수를 하셨어요. 정정열조를 해가지고 정정열제 그 춘향가 보유자인 김연아 선생님에서 받아가지고 판소리를 하셨는데 저 어릴 때 기억에도 정금만 선생님이 예인이셨던 것 같아요. 지금 무용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분을 찾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 어렸을 때 어느 날 가보면 선생님이 난을 치고 계셨고 어느 날 가보면 국복, 그 소리복을 두드리면서 판소리를 하셨고 또 어느 날 가보면 가야금을 연주하고 계시고 어느 날 가보면 또 춤을 추고 계시고 그런 모습이셨어요. 근데 어릴 때는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던 건데 지금은 새록새록 생각하면 정말 예인이었구나. 지금 무용가들 중에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걸요. 제 생각에. 근데 저도 지금 선생님의 영향이었던 것 같은데요. 암암리에. 엄두도 못 될 것 같지만 저도 지금 판소리 공법 전수자 교육을 받고 있어요. 어떻게 되다 보니까 김청만 선생님에게 눈에 띄어서 이거 한번 해봐라 이러셔가지고 지금 충남 논산에 가서 매달 가서 배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새록새록 정금만 선생님 생각나는 거예요. 아마 정금만 선생님이 그 소리복을 치는 모습을 안 보여주셨으면 아마 그런 제의가 와도 내가 그거 해서 뭐해? 안 해. 공부하기도 바쁜데 이랬을 텐데 우리 선생님도 그때 이렇게 소리복 하시면서 판소리를 했었지 이게 예인의 길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던 거고요. 또 국구악단에 입단해서 활동을 하셨고 20대 후반에 이제 다시 강원도로 이사를 하십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역사의 어떤 갈림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강원도 횡성군 읍내에서 이제 무용학원을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속초로 오셔가지고 속초 무용학원을 내는데요. 이때 여기 계신 이 두 분을 만나줍니다. 잘 만나신 건지 그것은 정금란 선생님에게 나중에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까도 보셨듯이 세월이 그렇게 오래 흘렀는데도 부인 생각하시면서 울먹이시는 남편이 이 세상에 몇이나 있을까요? 화장실에서 웃는 남편이 많지. 그런 걸 보면 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성대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래도 재능이 있다고 보셨겠죠. 아, 이 사람 좀 재능이 있는데 여기 속초에서 썩긴 아까워. 속초를 비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속초는 지금보다도 또 조금 외진 곳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회장님 생각하실 때 이 사람은 여기가 아니라 중앙에 진출해서 좀 더 큰 곳에서 큰 물에서 놀아야 할 인물이다 라고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네 서울로 갑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선생님이 이러셨대요. 예술이 무슨 서울 예술이 따로 있고 지방 예술이 따로 있냐. 세계 공통어인데 여기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꼭 중앙에서 할 필요는 없다. 강단이 있으신 거죠. 보통은 좀 귀가 솔깃하지 않을까요? 아, 나도 좀 큰 물에서 놀아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당당하게 아, 난 여기서 할 거야. 뭘 예술이 어디서 하거나 말거나 무슨 소용이야. 그만큼 자신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해도 내가 충분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러브 스토리로 인해서 그 강단이 밑으로 내려가고 러브 스토리가 붕 뜨면서 쫄랑 따라서 회장님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오죠. 예, 올라오시니까 이제 두 분이서 러브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헤어져 있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만 해도 어쩌면은 바로 올라오지 않으셨을지도 몰라요. 카톡도 있고 이게 뭐 연락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근데 어디 간다 그러면 거의 이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남자랑 헤어질 수 없다. 세기의 러브스토리 같은데요. 저 남자랑 헤어질 수 없다. 난 저 남자를 따라가리라. 그리고 이제 속초의 어떤 것들을 다 버리시고 같이 올라오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라오셔도 또 공장에서 일도 하시고 그러면서 틈틈이 무용학원에 가서 조교로 일을 하시면서 춤을 배우시고 그때 당시에 만나신 분이 이제 김진걸 선생님이신데요. 아까 한영숙 선생님은 한성준, 한영숙으로 내려오는 우리 전통춤의 어떤 그 뿌리로 내려오는 길이라고 한다면 김진걸 선생님은 좀 신무용, 물론 전통춤도 하셨지만 그래도 신무용의 어떤 큰 선생님이세요. 되게 그 정금남 선생님께서 제가 볼 때는 그 스승님 복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많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은 전통춤, 한 분은 신무용의 어떤 대가분들에게 그 공부를 하시면서 선생님 춤에 그런 것들이 녹아 있어요. 한성준, 한영숙류의 춤은 이제 나중에 제가 춤을 추는 걸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아합니다. 단아하고 조금 담백하고 감정의 어떤 드러냄이 조금 절제가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런 반면 김진걸 선생님은 굉장히 호방하세요. 탁 뿌리고 촥 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정금남 선생님은 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 두 가지가 다 있어서 어떨 때는 굉장히 단아하고 담백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하시지만 어떨 때는 또 확 드러내면서 확 펼치는 그런 춤사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그 이소혜 선생님하고 김진걸 선생님에게 받은 영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9세에 저분과 결혼을 하십니다. 슬라에는 아들 한 명이 있죠. 윤이라고, 김윤이라고 지금 또 잘 살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겼는데 왜 시문화와 러브스토리가 없었을까요? 시문화가 무용학원을 다녔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유명한 시문화. 오래 다니진 않았어요. 머리를 빡빡하게 하고 이뻤는데 여기를 다녔죠. 저희 선생님이 하춘아 씨도 가르쳤어요. 예전에 하춘아
씨 아주 어렸을 때 하춘아 씨가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 저랑 동기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어릴 때 배웠다고. 사진도 아마 있을걸요. 아마도 하춘아 씨 어렸을 때 찍은 사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향을 끼치신 분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아까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나오는 거고요. 이제 제가 학원 다닐 때 얘가 접니다. 손실없네. 회장님 기억나세요? 내가 찍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예요. 네. 내가 그 당시에도 다른 사람 다 교복 입고 있는데 약간 끼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복 입고 허리띠 딱 메고 자세는 참 바르죠? 네. 조카죠? 은주, 신은주. 여기 지금 아마 서울대에서 가야금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엄청 야단치면서 가르쳤던 걸 기억나요.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막 해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아마 좋은 대학 가서 지금 서울대에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숭신여고 선배님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성남여중 다닐 때고 여기도 성남여중 숭신여고 그 무용하시는 선배님들 다 다녔었던 분들인데 지금은 또 어디서 무엇을 하실지 여기가 접니다. 그때 이제 발레를 하지 않다가 뭐 예고를 가려면 예술고등학교를 가려면 발레 시험을 본다. 그래서 발레 강사 선생님이 불러주셨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없었는데 발레 강사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다 저희 동기예요. 성남여중 무용반 아이들. 그래서 그때 무용을 하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다리가 엣지가 있죠? 네. 근데 열심히 해서 또 예고 얘기를 하니까 무용을 곧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예고 가서도 1등을 해서 그 장학생이었고 그때 당시에 개원예술고등학교가 아마 한참 생긴 지 한 몇 년 됐을 때일 것 같아요. 거기도 1등을 해서 그 장학생, 3년 장학생이었어요. 중학생인 제 경우에는 너무 예술고등학교 가고 싶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완전히 반대하셨어요. 반대한 아이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 아이들이 있고 그 아이들은 장학생도 아니었는데 갔는데 저는 선생님이 정말 극구 말리셨어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넌 절대 안 된다. 선생님 장학생인데 거기 가면 돈 많이 들어. 선생님 장학생인데요. 그래도 너무 가고 싶어요. 안 된다. 계속 가고 싶다고. 선생님이 딱 그랬어요. 너는 재능이 있어갖고 잘 커야 되는 아이인데 너는 예술고등학교를 가면 돈 많은 애들한테 치여갖고 선생님이 너를 안 봐줄 거야. 그러면 대학도 네가 가고 싶은 데를 못 갈 수 있어. 걔네들한테 치여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고 하여튼 너무 굳고 말리셨기 때문에 그냥 안 갔어요. 일단은 선생님 말씀이셨고. 그렇지만 내내 예고 다니면서 이제 학원 나오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럼 부럽고 나도 갈 수 있었는데 선생님 못 가게 해가지고 조금 원망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약간 학원도 안 가고 엇나가기도 하고 약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대학 마치고 예술고등학교 강사를 오래 했거든요. 가서 이렇게 그 생리를 보니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뭐냐면 지금도 그 어떤 그 흐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예고 학생, 개원예고 학생들 보면 다 잘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잘해서 모두 다 뭐 이대를 보냈어요. 그러면 6명 다 보냈는데 2명 붙이고 4명 떨어뜨릴 수 없잖아요. 다 잘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6명 다 붙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그 퍼센테이지가 있더라고요. 서울예고에서 뭐 이화여대 갈 애들은 그 중에 딱 2명. 또 2명은 뭐 숙대, 2명은 세종대. 그게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잘해도 더 많은 애를 이대를 넣더라고요. 아니면 딴 데를 넣고 똑같이 잘해도. 그런 어떤 돌아가는 그걸 전문가 선생님은 아셨던 거고 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절대 못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인문계를 나와서 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기가 죽었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로, 무용가라면 최고의 세종대를 가게 된 거죠. 아마도 서울예고를 갔거나 선안예고를 갔으면 제 생각에 저는 조금 포기하거나 안 좋은 생각을 하거나 춤을 안 추고 날라리가 됐거나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끼는 좀 있고 내가 저보다 못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제가 지쳐져 있고 내보다 못하는 애들을 자꾸 선생님들이 올려주면 제 성격에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싸웠다거나 아니면 그럴 용기가 없으면 저 혼자 저를 괴롭혔다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성견지명이 있으셔가지고 저를 인문계를 보냈구나 라는 감사함도 또 있죠. 그래서 숭신여고를 가서 아주 호되게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숭신여고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 거예요. 머리 하나, 옷 하나, 양말 하나를 제대로 못 신었거든요. 너무나 그게 강해가지고 그 아래서 이제 크다 보니 단추 하나 풀러서 입는 것이 힘든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술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정금남 선생님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 햇살은 따스한데 약간은 쌀쌀한 느낌은 좀 있죠. 커피도 한 잔 따뜻하게 드시고요. 저 성남시에서 발행하는 신문이 있어요. 신문 비전이라고. 그 신청하면 아마 집에 이렇게 배달도 해주시는데 그 기자가 그건 한 20명 되는데 그 대표 기자가 여기 이화연 기자 여기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금남 선생님의 예술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만 하고요. 오늘 강의의 특징은 저의 생생한 기억 속에 있는 선생님의 이야기니까 간단하게만 쭉쭉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저의 에피소드들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문화재는 사실 이제 못 되신 거죠. 계속 살아 계셨으면 되셨을 텐데 우리 아까 한성준, 한영수, 이소혜로 내려오는 그 계보 덕분에 선생님 승무를 잘 배우셔가지고 승무 춤을 젊은 시절에 이제 그 극장에서 올리십니다. 그 명동에 있는 곳에서 신인무용 발표를 하셨고요. 또 국립극장에서 승무를 동무로 이제 무대에 올리시고 선생님의 어떤 그 무용계의 업적이나 무용계의 영향으로 봤을 때 제가 볼 때 제 판단에 의해서 승무를 군무로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무용계의 큰 업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무용사를 쓰게 된다면 이 부분은 한 줄 꼭 추가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전까지만 해도 승무는 여럿이 춘다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왜냐하면 홀춤이었기 때문에. 승무 살풀이 춤은 여럿이 같이 춘다? 지금은 이제 선생님 시작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런 일들을 하시기 때문에 그게 크게 어색하지 않겠지만 그 당시만 해도 승무나 살풀이 춤은 홀춤이었어요. 그래서 혼자 무대에 쓰는 것이 당연한 거였는데 그걸 군무로 만드십니다. 저는 그게 큰 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군무를 만드셔가지고 국립극장 무대에 쓰셨고, 제 기억에도 지금은 아르코 극장인데 그 당시만 해도 문예회관 대학로에 있는 그곳에서도 그걸 군무를 올려가지고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걸 제가 기억을 해요. 저는 중학생이어서 참여를 못했고, 아까 여기에 있던 이분들 있죠. 이분들이 다 그 무대에 섰었어요. 그래서 문예회관 극장의 군무로 이제 정금란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찾아서 이미지를 보다 보면 쭉 군무로 쓰고 선생님이 앞에 계신 사진이 꽤 많아요. 정금란과 관련된 그 이미지를 쓸 때 그 사진이 많이 업로드 되는데, 그게 문예회관에서 췄던 춤이고, 저는 실제로 그 무대를 봤었고요. 그분들이 이분들과 그 당시에 김희심 선생님이라는 조교 선생님, 이런 분들이 다 거기에 출연을 하셨더랬죠. 그리고 이 사진은 그 선생님이 추시는 승모 모습인데요. 뭐 그 당시에는 허락은 사실 안 받았다 그래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이 사진을 한양대 모 교수께서 사진을 찍어서 이것을 그 국제사진살롱에다가 출품을 했는데 금상을 받았다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일이죠. 요즘 같으면 걸리는 거죠. 허락도 안 받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게 조금 미약했던 데였고,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걸 찍어서 올리셨던 것 같아요. 이것도 그 모습입니다. 엄청 날씬하시죠? 젊으실 때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은 제 기억에 저는 초등학교를 2번 다녔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그 마포에 있는 마포 초등학교였는지 공덕 초등학교였는지 거기에서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이제 집에 부모님이 쫄딱 망했겠죠? 쫄딱 망하고 이제 어디 오갈 데가 없고 이러니까 이제 성남으로 이제 몰려난 건데, 여기를 왔으면 저를 전학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죠? 그 학교를 가서 전학증을 띄어서 여기다 내야 돼요. 지금은 인터넷으로 하니까 전학 절차가 쉽지만 그 당시엔 거기까지 가서 그걸 직접 띄어서 여기다 내야 제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하루 시간을 내서 거길 가서 전학증을 띄어서 낼 수가 없으니 저를 그냥 몇 개월 꿀렸어요. 그냥 꿀렸다가 희망대 초등학교를 다시 1학년을 든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엄밀히 얘기하면 초등학교 1학년을 3번 다녔어요. 왜냐? 5살 때 너무 학교 가고 싶다고 졸라서, 너무 매일매일 아침마다 울고불고 졸라서 가까운 저희 집 앞이 바로 초등학교로 가는 길목에 있었대요. 그 공덕동에서. 그래서 너무 우니까 거기 있는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저희 엄마가 하루만 좀 학교에 있게 해달라고, 매일 아침마다 오면서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빨간 가방을 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빨간 이렇게 뚜껑 있는 가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메고 2달 다녔다 그러더라고요. 그 맨 뒤에다 책상 놓고. 그렇게 5살 때 1학년, 실제로 1학년, 여기 와서 1학년. 1학년을 3번을 다녔죠. 그래서 초등학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에 빨간 산들만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새끼줄 같은 걸로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그때는 새끼줄로 줄 치면 그게 내 땅이었어요. 그리고 빨간 딱지를 나눠주고, 우리 아버지는 그 빨간 딱지마저 팔아서 술을 드셨지만, 그래서 오도 갈 데가 없었지만, 저는 대학교 다닐 때에도 그 성남 C땅이라 그래가지고 산성동에 있는 C땅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은 너무 가난하셔서 점점 더 가난해지셔가지고, 그때는 C땅에다가 이렇게 지으면 그걸 부시러 와요. 저 대학교 1학년 때 생생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 전 굉장히 성실한 학생이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시청에서 도끼랑 망치랑 진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 공부하고 있는데 신발 신고 막 안으로, 천막 친 집이니까 들어와서, 이제 착하셨던 분들 같아요. 왜냐면 딱 이렇게 하고 들어왔는데
어린아이가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움찔하시더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그래서 모르겠어요. 넌 뭐하고 있냐? 공부하는데요. 어느 학교 다녀? 세종대학교 다니는데요. 뒤로 이렇게 도끼도 숨기시고 망치도 숨기시고 하지만 저는 이미 봤지만 이렇게 하고 그냥 가셨던 기억이 저한테 아주 생생합니다. 네, 저 대학교 때 그렇게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런 상태에서 이 선생님은 여기다가 너무나 용감하게 무용학원을 차리신 거죠. 어떻게 무용학원 차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성남에서. 근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그 1회 그 공연 무용 발표회 그 팜플렛이에요. 그때 제1극장이라고 어디 있었죠? 수진동. 네, 바로 수진동에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극장에서 그렇게 공연을 했어요. 이렇게 무대가 예술극장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들었던 얘기로는 극장에 제대로 무용 조명이 갖춰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극장에 그냥 불 허연 거 하나만 이렇게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선생님의 자비로 거기다 조명 설치를 다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적인 어떤 그 열정이 어마어마하셨던 거죠. 돈이 제가 볼 때 지금도 신기한데요. 회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 돈을 도대체 어떻게 벌었는지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학원비 안 내는 학생들 분명히 많았고 그리고 선생님 자기 처가 쪽 남동생부터 해가지고 어머니까지 다 먹여 살리셨잖아요. 네.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좀 그렇지만 회장님도 뭐 돈을 안 버셨잖아요. 뒷바라지래도 어쨌든 백수였고 시아버지 모시고 있었지. 일 안 하셨고 시동생 남자 시동생 또 고모님 식구들 많았어. 네, 고모님 제 기억엔 다 일 안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거 다 돌보시고 또 그러면서 크리스마스나 이럴 때는 그때 당시에 떡볶이를 큰 통에다가 그냥 하시는 거예요. 오뎅 어묵하고 막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하면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학원으로 다 불렀어요. 제가 다 기억나요. 선생님 막 오라 그래. 크리스마스인데 나 크리스마스 때 친구들하고 사실 놀고 싶잖아요. 근데 막 오라 그래요. 그럼 막 그걸 시켜요. 그 조카들 정은선, 정은파, 정우미 다 불러가지고 떡볶이를 막 이런 도라무통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지? 그러면 꼬물꼬물한 애들이 와가지고 꼭 다 그릇에 퍼주면 그 아이들이 그걸 먹었어요. 그런 것들 많이 하시고 또 성당에다 기부도 많이 하시고 어려운 분들 많이 도우시고 그리고 그런 조명기까지 막 비싼 조명기까지 돈을 어디서 나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을 두드려도 저는 그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학원비가 제가 그랬더니 15,000원이었잖아요.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다 충당했을까? 어릴 땐 생각도 못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 돈을 다 어디서 났을까? 나중에 몰래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뭐 복권에 당첨되신 건지.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할 수 없이 돈이 계산이 안 돼요. 다 놀았거든요, 주변 사람이. 일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조금 후에 시동생, 삼촌, 우리가 삼촌이라고 불렀던 분이 조금 후에 좀 일을 하셨죠. 근데 제 기억에는 그 전에 일을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불가사의한 일 중에 제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일 중에 하나가 선생님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셨을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연도 하시고 또 문화재 발표도 처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개천 너머의 무용학원으로 이전을 하세요.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기억이 있는 거고 그 전에는 뭐 이수님 선생님 이런 분들은 그 전에 다니셨겠죠. 이게 처음에 여기 이게 원래 개천이었잖아요. 지금 여기를 덮었죠. 여기를 다 덮고 저녁에는 여기에 다 포장마차가 쫙 즐비하고 저는 아직 기억이 생생해요. 네, 요 뒤에는 완전히 홍등가였었어요. 여자분들은 홍등가. 지금은 다 없어졌겠죠. 그때는 요 바로 뒷골목이 완전 학생들이 가면 절대 안 되는 그런 빨간 불빛이 있는 여자분들의 진열장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학원에 이제 개원할 때 저희 회장님 지금 여기 계신 회장님이
이분이세요. 꽃미남이셔가지고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했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이대엽 씨라고 뭐 시장도 있죠. 예, 옛날 영화 배우도 하시고 시장도 한번 하셨어요. 이대요. 네. 좋은 분들은 잘 모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사진은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 후에 3년 후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3년 후에 회장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는 그때 뭐 덕원예고 뭐 숙명여자대학교에서 뭐 활동을 활발하게 많이 할 때인데 회장님이 저한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지금 비슷하시네. 자네가 학원을 좀 맡아야겠어. 네, 자네 선생 학원이 꼭 없어지게 생겼다고. 뭐 학원생들이 없다. 자네가 와서 이걸 좀 살려야겠다. 근데 저 한 30초는 고민했습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저 한 달에 500벌 때였거든요. 레슨도 하고 많이 선생님이 근데 저한테 50만 원 주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30초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하고 왔죠. 근데 그 당시 서울에서는 저는 정재만 선생님 제자였는데 정재만 선생님이 저한테 너 미쳤니라는 정도로 거기에 활동이 너무나 활발했고 좋은 자리도 많았었기 때문에 그걸 다 뒤로 하고 여기로 온다고 하니 이제 제정신인가 할 정도였지만 저는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어요. 고민 안 했어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내가 갚을 기회가 조금이라도 갚을 기회가 이렇게 나한테 오는구나. 저 진짜 뭔가 한이 됐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는데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이야. 그래서 옵니다. 와서 새롭게 이제 개원하자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제 이런 95년도에 그렇게 이전 결식을 하죠. 이게 저고요. 이뻤죠? 이게 저고요. 이게 발레 선생님이십니다. 이게 김성태 회장님 여기 계시고 여전히 조각미남이시네요. 그리고 뭐 아주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데요. 이 활동들을 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시기도 어렵고 그 당시에 이제 활동하셨던 분들만 보면 정은환 선생님 계시고 김근희 선생님은 경기도립 안무자도 하셨고 경기건무 문화재 또 보유자이시기도 하고 조홍동 선생님 유명하시고 최상복 선생님 여기 계신 분들 다 지금 무용계에서 이름자 되면 다 이런 분들이세요. 다 중앙에서 아주 큰 선생님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희 선생님도 현재까지 살아 계셨으면 이분들과 같은 반열에서 아마 지금하고는 다르게 이 성남 무용이 판도가 바뀌었겠죠. 문화재도 아마 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김정은 선생님한테 춘행전도 배우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 많은 이제 그 선생님이 하셨던 뭐 이력들이 있는데 어쨌든 큰 선생님들하고 큰 무대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거 보면 한보성 선생님 돌아가셨는데요. 이 선생님 보면 무용사에도 나오시는 되게 유명하신 선생님이신데 그 이차돈이라는 창작 무용극에서 이런 역할도 하셨고요. 또 여기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한보소 선생님, 조홍동, 최상목, 이명자 선생님들 다 여기 계신데 최상목 선생님은 지금 승무 인간문화재 보유자이시고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유명하신 분들이세요. 조홍동 선생님, 정국란 선생님은 여기 계십니다. 여기 김근희 선생님이시고요. 두 분이 굉장히 많이 친하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건국 30주년 기념 무용대 공연, 엄청나게 큰 공연이고 아마 무용계에서 내노라 하시는 분들은 다 그분들과 그분들의 제자들이 다 참석하셨던 무려 78년도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이것도 79년도 항림회라는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보면 좀 춤도 잘 추고 머리도 좀 있고 그래서 이 한국 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하면서 활동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뭉친 분들이 공연을 하신 겁니다. 79년도에 국립극장에서요. 81년도에 이제 성남 시민회관 개관을 하고 또 뭐 문화재 발표회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300만 원이네요. 지금도 300만 원은 큰데 지금 81년도에 300만 원을 들여가지고 조명을 다 구입을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을 달고 막 이랬던 분들이 김정진 국장님 그런 분들이 다
선생님을 도와서 옆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죠. 저 어렸을 때도 김정일 국장님 지금 모습 그대로셨고 늘 앞에 나셔서 그냥 굳은 일 다 하시고 조명 달고 뭐 하고 이런 일 다 해주셨어요. 정말 변함없이. 그리고 또 이제 안방 감상회라는 걸 만드셔가지고 지금도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의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나중에 이걸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렇게 큰 극장에서 뭐 공연한다기보다 뭐 작은 여기라도 좋고 어디라도 좋습니다. 조그만 데서 뭐 한 10명, 15명 오시더라도 거기서 큰 웅장한 거 아니더라도 그냥 거기서 춤추고 나서 지금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그거를 만드셨는데 한 몇 번 하고 그냥 없어졌어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건 아주 좋은 기획이었다고 생각해서 뭐 아트센터나 이런 데서 공연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렇게 작은 곳에서 공연을 해서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기수 회장님 어떻게 좀 마련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남문화원 뭐 또 사단법인 무용협회 뭐 많은 것들이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에 앞장서서 이제 정국남 선생님이 만드셨지만 그 많은 무언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서류부터 해서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것들은 이제 회장님이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 액면 그대로는 백수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많은 일들을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생님은 앞에서 활동을 하셨고 뒤에 많은 일들을 다 회장님께서 맡아서 해주셨죠. 그래서 아마도 정건강 선생님께서 많은 일들을 많은 직책도 맡아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도움이 없으셨으면 좀 어려웠을.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성풀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그 안무를 하신 작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능력은 잘 없지만 이런 산성풀이라는 작품은 지금 뭐 남한산성이 광주 직하시라고는 하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이 남한산성이라는 것이 성남하고는 때리기가 좀 어려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은 좀 지역 문화재나 이런 걸로 좀 만들어지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산성풀이라는 것을 만들 때에 그 산성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애완들 또 부녀자들의 그런 애완들을 담아서 만든 작품인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좋은 작품이 지금은 뭐 후배들에 의해서 재현은 되고 있지만 요즘은 없는 것도 만들어서 지역문화재를 만들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이런 문화 정책과 관련된 일을 좀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금남 선생님과 관련된 어떤 것들은 좀 문화재로 지정을 해주는 일에 대해서 조금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고목이라는 작품도 선생님 작품이고요. 선생님 작품을 정말 많이 만드셨어요.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그 단체를 운영하셨고 또 많은 상도 받으셨고 또 지금까지도 그 많은 제자들이 성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활동을 잘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정금남 무용제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뭐 아쉽다면 정금남 무용제는 조금 더 정금남 선생님한테 조명이 좀 비춰지거나 정금남 선생님과 관련된 제자들이 대거 출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금남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뭐 분석을 한다거나 그런 작업들이 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보는 모습으로는 물론 진행은 하고 있지만 아쉬운 점이죠. 제자로서 뭐 제자들이 몇 명 출연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선생님을 위한 어떤 선생님을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여기가 이게 전부 다 선생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들만 다 재현해서 올려도 이런 작품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는 성남 하늘누리 추모원에 계시고요. 제자들도 뭐 1년에 한 번씩은 가서 꼭 인사를 드리고 저희가 정금남 전승보존에 발족을 할 때도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습니다. 저희가 선생님한테 뭐 은혜를 갚는 일은 저희가 잘 자라는 거겠죠.
거기에 덧붙인다면 이제 선생님 춤을 어떻게 좀 더 잘 다듬어서 또 미래에 남겨주는지 그것일 텐데요. 전국난춤 전통 보존에 발족할 때 제가 맡아서 학술대회도 이끌었고 발표회도 이끌었고 했고요. 지금은 이제 조카분에게, 제 생각에는 조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큰 장조카에게 제가 그 자리를 물려주고 지금 현재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학술대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금남 선생님에게 저가 있어서 좀 다행인 것도 조금 있고요. 또 춤을 추고 있는 3명의 조카, 정은선, 정은파, 정은미, 이 세 친구들이 또 열정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 모습 또한 선생님에게는 정말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그러면 아까 다 하지 못한 이제 저와의 에피소드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웬만한 거는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무용학원에 발을 디딘 것은 시작을 한 것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무용이 너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성남은 무용학원이 생긴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호박 지나가다 보니까 종합시장 지나가다 보니까 무용학원이 있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슬리퍼도 신고 있었던 것 같고 2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그 원장실이라는 데 가서 있는데 그때 여기 회장님도 계셨고 선생님도 계셨어요. 선생님이 들어와 봐라. 그래서 저 학원 다니고 싶은데 학원비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린 나이니까 이제. 그때는 5,000원이었어요. 5,000원이다. 너무 비싸요. 제가 생생하거든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못 다니겠네? 그리고 저는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무용 너무 배우고 싶지만 5,000원 어디서 벌 데도 없고 안 되겠는데, 그리고 지나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 중학교를 갈 때는 우리가 뺑뺑이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이제 뺑뺑이를 돌리면 제 머릿속에는 숭신여자중학교는 무용부반이 있고 성남여자중학교는 무용반이 없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그런 줄 알고 막 숭신여중 되기를 너무 기도했는데 성남여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울고 불고 나는 무용 못할 팔짱가 보다 이러다가 그래서 그 CA라 그래가지고 무용반이 없는 줄 알고 밴드반을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작은 복 드럼 치고 그것도 잘했어요. 그걸 들어가서 보는데 5월 달에 학교에서 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을 해? 무용반이 있나 봐. 이미 근데 그때 늦었잖아요. 다른 반으로 이미 선택됐잖아요. 어쩔 수 없다 그랬는데 제가 1학년 때 이제 반장이었어요. 반장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아침 조례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안 나오시지? 그래서 교무실로 가가지고 선생님, 조이 선생님 조례에 안 나오셨어요. 선생님 안 오셨나 봐요. 너희 선생님 오늘 결근이다. 가서 애들 출석 부르고 출석부 옛날에 많이 했었어요. 딱딱한 거. 출석 부르고 저희 가서 니네 반 출석부 가져가서 출석 부르고 애국가 부르고 그때는 다 애국가를 불렀답니다. 애국가 부르고 조용히 시켜. 이랬는데 그 선생님이 네 하고 가는데 너 이리 와봐. 그래서 네. 너 무용 한번 안 해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해볼래? 근데 저 지금 밴드부 들었는데요. 밴드부 담당이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거든요. 내가 너희 담임 선생님한테 말을 타니까 오늘부터 무용반으로 와. 신나서 갔는데 무용반이 학교에서 무용을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선생님이 성남 무용학원을 연결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용학원을 갔는데 이제 한 달만 다니고 아까 못 다니게 된 게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밴드반에 이 드럼이 딱 2명 있었는데 제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1년 내내 정말 지금 생각하면 그 고소해야 되는데요. 1년 내내 그 딱딱한 출석부로 매일 아침 맞았어요. 이렇게 딱. 왜냐면 꼴보기 싫은 거죠. 드럼이 딱 2명이었는데 제가 빠져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너무 얄미운 거죠. 그래도 그렇다고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빗자루로, 옛날에 나무로 된 빗자루 있었잖아요. 빗자루로 때리고 출석부로 때리고. 그래서 저희 반 출석부는 그 학년 올라갈 때쯤 천처럼 허들허들 했었어요.
근데도 좋았어요. 맞아도. 왜냐면 무용이 너무 하고 싶었는데 무용을 시켜줬기 때문에 맞으면서도 맞으면서도 행복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용 학원을 간 거고 계속 이제 학원을 간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제가 이후에 계속 다닐 수 있었고,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안 좋은 일로 끝나지 않고요.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꼭 좋은 일이 따라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억을 좋은 건 생각은 안 하고 나빴던 것만 생각을 하다 보니 좋게 온 거를 놓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좀 어려웠기 때문에 어쨌든 공짜로 다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무료로 다니는 아이이긴 한데 그래도 또 얘를 좀 써먹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똘똘했기 때문에 뭘 시키면 잘했고, 그래서 3시쯤 그 당시에 아마 중학교 2학년이면 끝났을 거예요. 끝나면 저는 바로 학원을 왔어야 돼요. 중고등반은 제가 볼 때 6시인가 7시인가 무용이 시작돼요. 근데 3시 반부터인가 5살짜리부터 시작해요. 5살, 그 다음에 뭐 6살 반,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반, 초등학교 고학년 반 이렇게 좀 나눠져 있었는데 적어도 한 3반 정도는 앞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그 수업을 시키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조금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끝나고 나서 애들하고 하드도 사 먹고 싶고 떡볶이도 사 먹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걸 못하고 끝나면 총알같이 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3시 반부터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싫었죠. 저도 놀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게 저한테 큰 영양분이 된 거예요. 말 잘 못 알아듣는 아이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말 안 듣는 아이들, 춤이 잘 안 되는 아이들, 내가 분명히 똑바로 피라고 했는데 꼭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요. 올리라고 그랬는데 꼭 내리는 애가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 속을 알 수는 없지만 꼭 있어요. 그럼 저 아이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저 나름대로 어린 나이지만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다 공부인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속이는 애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잘 못 돌고 그런 애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이게 이제 하나하나가 쌓여가지고 다 공부가 되고, 또 선생님이 그 당시에 상대원에는 빵 공장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있나요? 네. 빙그레 이런 빵 지금도 많아요. 네, 샤니 이런 거. 그 빵 공장에 가면 여공들이 있는데 점심시간마다 에어로빅 같은 걸 선생님이 가서 가르치셨어요. 선생님이 꼭 저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 강당 위에다 올려놓고 네가 따라해. 별거 없어요. 붕댕이 흔들고 이런 거 흔들고 이제 이러는 건데, 거기 가서도 이제 그분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왜냐면 2-3명이 아니고 막 100명, 200명 이렇게 운동장에 모여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집중하게 하고 할 수 있을까? 어린 나이지만 또 그걸 또 고민했겠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남들이 빨리 깨닫지 못한, 아니면 가질 수 없었던 능력들이 저한테는 키워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근데 그것이 제가 부유했으면 가질 수 없었던 능력 아닐까요? 네. 제가 부유했으면 선생님이 저를 그렇게 막 데려가지 못했을 거고, 그렇게 무조건 와서 수업하라고 못했을 텐데, 그런 덕분에, 저희 부모님이 가난하신 덕분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경험을 어린 나이에 하면서 티칭, 가르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달인이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잘 가르칩니다. 제가 얼굴 빨개지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잘 가르쳐요. 왜? 별의별 사람을, 요만한 애들부터 전혀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저한테 학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죠. 그리고 시집살이는 아까 슬쩍 얘기했기 때문에 통과하겠습니다. 안 했는데요? 시집살이 아까 뭐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네. 저는 그 당시에 그때부터 얘기하면 사실 좀 뻔뻔했던 것 같아요. 학원비도 안 내고 다니는데 학교 갔다 오면 제가 아까 바로 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락을 까먹었어도 얼마나 배고파요. 그럼 가면 주눅 들지 않고 저는 선생님 집으로 그냥 들어서 냉장고를 막 열고 제가 알아서 김치에다 밥을 퍼먹었어요. 허락도 안 받고.
좀 뻔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밥형에 밥이 없다. 그럼 이제 회장님이 사무실에 계시면 회장님 1,000원만 주세요. 떡볶이 사 먹게. 회장님이 주셨어요. 네. 회장님한테 받은 돈 꽤 됩니다. 선생님 눈치 보면서 회장님 2,000원만 주세요. 순대 사 먹게. 이러고 선생님이 주셨어요. 사실 그 선생님 돈 아니에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선생님과 회장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맑게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국의대인데요. 선생님이 저한테는 좀 희망이 있었어요. 이화여자대학교를 내가 보내리라. 그 당시에는 이제 이화여대를 보낸다는 건 정말 최고의 그 학교였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만 욕심이 나신 거예요. 재능이 이끌으니까 공부도 아주 못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를 이제 이화여대를 보내려고 선생님은 큰 꿈을 꾸고 있었고 무용 연습을 막 시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대 콩쿠르를 내보내려고. 근데 그때 숭신여고에서 국의대회, 지금 체육대회라 그러나요? 그걸 했는데 제가 또 달리기를 자꾸 제 자랑만 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잘한 걸 어떡합니까? 달리기를 잘했어요. 그러니까 400미 계주에 뽑혀가지고 400미 계주를 막 하는데 달리다가 그때 2학년 때였는데 3학년 언니가 진짜 액면 그대로 다리를 걸었어요. 1등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랬겠죠. 그렇잖아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는지 아주 삐끗했는지 어쨌든 못 걷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깁스를 하고 학원을 이제 갔는데 선생님한테 등짝을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요. 지금도 아픈 것 같아요. 등짝을. 네가 콩쿠르 조금 있으면 콩쿠르 나가 내가 무슨 국의대회를 나가서 달리기를 했냐면 내가 너를 이대를 보내려고 그랬는데 막 얼마나 혼났는지 지금도 여기가 막 얼얼할 정도로 정말 많이 맞았던 기억.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 당시에 대학에 대한 정보가 없었어요. 뭐 세종대가 무용과를 뭐 좀 괜찮다, 뭐 이대가 어떻다, 뭐 이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성남에서 좀 가까운 게 중앙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성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가까운데 교통비라도 아낄까, 나는 중앙대를 가면 어떨까, 아무 정보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앙대 콩쿠르를 나갔거든요. 중앙대 콩쿠르를 딱 나갔는데 예선 본선이 있는데 예선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무용실 큰 강당에 모여서 다 각자 연습을 해요. 근데 제가 건방지긴 건방졌던 것 같아요. 다들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하고 콩쿠르를 나온다고?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한 2-3명 빼놓고는 말도 안 나게 못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예선을 딱 하고 이제 본선 진출자를 이렇게 대자보 같은 데다가,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게 없으니까 대자보 같은 데다 이름을 쫙 써서 했는데 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상하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당돌했는지 교수를 찾아갔어요. 그날 바로 가서 심사표를 내놔라. 뭐냐, 그래서 저 여기 콩쿨 나온 사람인데 내가 왜 1등은 아니라는 거는, 1등 안 하는 건 내가 괜찮은데 내가 예선에서 떨어진 건 내가 용납이 안 된다. 내가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 저를 분명하게 알려달라. 심사표를 보여달라. 정말 당황하셨겠죠?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선생님이 너가 시간이 오바돼서 그렇다고. 시간이 오바된 건 맞았거든요. 뭐 1분 10초 하라고 그랬는데 1분 30초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규정이었는데, 아 그러냐, 알겠다. 그럼 수긍을 하고 이제 집에 왔어요. 그 교수님이 바로 다음날 정검단 선생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아이를 꼭 중앙대를 보내라. 그게 아주 유명한 이름난 송범 선생님이셨어요. 대단하신 선생님이거든요. 그 아이를 중대를 보내라. 내가 걔를 좀 키워야겠다. 아주 여간내기가 아니더라. 걔를 보내라. 그래서 선생님이 중대 가기를 바랐어요. 저를. 너 중대 가라. 너 가면 교수가 키워줄 것 같아. 근데 저가 뭐라 그랬냐, 아니요, 부도덕한 학교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선생님, 전 부도덕한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시간이 조금 초과됐을지언정 그렇게 못하는 애들은 예선을 올리고, 나는 예선에서 떨어질 아이가 아닌데 그렇게 떨어뜨리고, 그건 도덕적이지 않아요. 부도덕한 학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중대를 안 갔어요. 그리고
세종대를 간 거죠. 그런 저에게는 희한한 일들이 좀 있었어요. 아주 세월이 많이 흘러서 국립무용단 그 단장이실 때 송범 선생님을 뵙게 된 적이 있어요. 아주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리고 나서 지금 생각해보니 어르신한테 제가 좀 건방졌던 것 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그 마음에 어떤 빚이 있고 마음에 죄가 있어서 늦게라도 사과를 드려야겠다. 뭐 기억하실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가가서 선생님 제가 옛날에 이러이러한 학생이었고 이러이러한 행동을 교수님께 했어요.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을 지금이라도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너무나 또렷하게 기억을 저보다도 더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네가 머리는 어떻게 하고 있었고 이런 걸 다 기억하시면서 네가 학교에 오지 않아서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 보니 잘 큰 것 같아서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선생님들이 계셨다는 것도 또 저한테는 큰 영양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또 제 기억에 남는 건 이제 3가지만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제 편찮으시다고 직장 수술을 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들어가면서부터 뭐 중고등학교 때야 뭐 학비가 조금 있었나 없었나 좀 기억에 가물가물한데요. 어쨌든 밥은 집에서 이제 먹여줬지만 대학을 들어가면서는 서울로 이제 학교를 가면서 아침 새벽 연습이 있고 이러다 보니 제가 혼자 자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밖에 나가서 살아야 되는 거고 집세 내야죠. 생활비 내야죠. 학비 내야죠. 이거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은 아닌데 선생님이 편찮으신다 그러는데도 제가 찾아올 새가 없었어요. 그냥 새벽 2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학교 끝나면 나가서 아르바이트 한 2-3개는 기본이었어요. 그래야 방세 내고 뭐 저 밥 먹고 등록금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끝나면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끝나면 아르바이트하고 그 돈 떼어먹는 사장들도 있었어요. 벌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 이제 상황이라 도저히 안 됐는데 그때 하여튼 어떻게든지 선생을 봐야겠다라고 저기 은행동에 있는 중앙병원인가요? 거기를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그 당시에 선생님이 수술하시고 소변을 보셔야 되는데 소변이 안 나오는 그 괴로운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소변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샤워기에 물을 틀어놓고 소변을 보시려고 하는 그 막 애쓰는 모습 선생님 제가 부축하고 그랬던 기억이 저한테 좀 있고 그 다음에 퇴원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조금 돈이 어떻게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생님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상대원인가요? 17평짜리 아파트 상대원이에요. 처음으로 태어나서 내 집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선생님 댁에 찾아가면서 그 당시엔 제 생각엔 제일 큰 돈이 이제 10만원짜리 수표였어요. 수표 10만원짜리를 탁 이렇게 봉투에 넣어가지고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제가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자주는 못 오지만 늘 진짜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돈 아까워하지 마시고 10만원이 저한테 되게 큰 거니까 이걸로 맛있는 거 꼭 드시면서 그렇게 빨리 병을 나셔야 된다고 그 10만원을 들고 집에 왔죠.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하고 뭐 설마 선생님이 돌아가실 거라고는 일도 생각을 못하고 또 오랫동안 또 이렇게 직장 생기면 여기에 이제 호수 끼고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고서는 또 공연하셨어요. 그렇게 하고도. 그렇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이걸 이제 이겨내시겠지 생각만 하고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죠. 아르바이트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새벽에 연락을 받은 거예요. 선생님 돌아가실 것 같다고 빨리 오라고. 그래갖고 그땐 전 결혼해서 애도 있었고 그래서 남편 차 타고 막 불이 나게 갔는데 이제 이미 임종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얼굴은 뵙고 이제 제자들 다 와서 이제 뵙고 그러고선 눈물이 그때는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나고 그냥 멀뚱멀뚱 이제 걸어 나와가지고 좀 걸어 나오는데 이게 풀썩 주저앉게 되는
그냥 이렇게 다리에 힘이 빠져서 풀썩 주저앉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회장님이 조금 이제 좀 안정을 찾으시고 여기 회장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만 원짜리 수표를 이렇게 접고, 그러니까 세로로 접고 또 접고 이러면 6칸으로 접혀요. 지금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기다란 10만 원짜리를 세로로 한번 접고 그 다음에 한 번 접고 반대편에 있는 걸 딱 한 번 접으면 어떤 모양인지 아시죠? 그 모양인데 그 접은 모양이 다 달았어요. 다 다른 걸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전 처음에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 이 사람아 자네가 그때 주고 간 그 10만 원을 응? 이 선생이 내가 미영이 돈을 어떻게 쓰냐고 제가 어떻게 벌은 돈인데 내가 이 돈으로 뭘 사먹냐고 그러면서 그 돈을 끝내 못 쓰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저한테 10만 원짜리 수표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걸 갖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땐 경황이 없으니까 그걸 어디다 놨는지도 모르겠고 기억도 막 정신이 없고 그래요. 근데 그때의 그 모습은 제 눈에 완전히 사진처럼 찍혀 있어요. 그 이렇게 닳고 다 넣다 그걸 얼마나 많이 보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그렇게 벌은 돈이 어렵게 벌은 돈인 거를 아시는데 제 마음은 사실 그걸 쓰면 좋았을 텐데 그걸 끝내는 못 쓰시고 맛있는 거 못 사드시고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 또한 기억에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한 번만 다 같이 선생님을 생각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글을 좀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고개를 당당하게 들고 자신이 힘든 너의 일을 위해 살아야 해. 기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에 힘이 없고 눈빛에 힘이 없는 것은 나는 지금은 나의 도움을 받고 나중에는 네가 나를 도우면 되는 거야. 그러니 나한테 당당하게 춤을 배워. 알았지? 집안이 가난하다고 자존심까지 가난해지면 안 돼. 늘 저렇게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잘 살 수 있었던 큰 힘이었고 저도 그래서 선생님처럼 누군가에게 그런 인생의 삶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고 싶은 사람이고 싶어서 10,000원의 행복 이런 거 해요. 장구 배우는데 돈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10,000원만 내고 장구를 배우는 10,000원의 행복이란 프로그램도 하고요. 또 사람들 가르칠 때 뭐 좀 없으면 선생님처럼 그냥도 가르쳐 주고요. 여러 가지 선생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뭐 발뒤꿈치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조금이나마 선생님에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던 저로서는 선생님의 어떤 그 자취를 따라가보자 조금씩 저도 그런 사람이고 싶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와주셔가지고 더 뜻깊고 또 저로서도 또 뭉클하고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모쪼록 여러분들도 정금장 선생님 같이 누군가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에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주위에 어려운 분들 조금 돌아봐 주시면서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었어도 제가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그런 아이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외면하지 마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김미애였습니다.